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20일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의 기자 함께하셨습니다.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만난 일주일마다 정말로 시시각각 전국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3대 특검의 수사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 복무했던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불려가고 있는데 이용욱 선배 이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윤석열 재구속하고 내란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것, 정권 바뀌기 전까지 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나 관련 인물들 아니면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이 관계가 있을 거라고 심증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가 되고 있는지가 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 비상계엄 거의 7개월 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의 효능감 같은 거는 네. 저도 느끼고 아마 국민들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이제 앞으로도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조은석 특검이 사초를 쓰는 마음으로 이제 수사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그 경고를 줬으면 좋겠어요. 내란버리면 패가망신하고 네 인생 종친다. 이런 거를 분명히 보내는 역할을 특검이 하고 마지막까지 국민의 이제 아쉬움과 뭐 이제 궁금증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경고를 내리는 이런 철퇴를 내리는 역할까지 마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우 선배는 지금 특검 수사 경과정에서 주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고 계신 거죠? 뭐 저는 보니까 이제 이 윤석열 재구속되고 난 뒤부터 이제 진술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이 갈수록 이게 늘고 있잖아요. 마치 그러니까요. 네. 이 교회 무슨 이 뭐죠 간증 대회 하는 것처럼 사실은 제가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뭐 이 각종 이 김성훈도 그렇고 뭐 그 윤석열 복심이나 강무이구 전 부속실장도 그렇고 지금 다들 이제 각종 혐의를 부인하다 입장을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 윤석열이 그때 어디 영장 실질 심사에서 뭐 국무위원들조차 뭐 다 자기를 맞아요. 떠나가지고 네. 고립무원의 뭐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이 구 기자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예전에 프로야구 타이거즈 감독하던 김웅용 감독이 누군지 압니다. 예. 그때 이제 뭐 스타 플레이어들이 다 팀을 떠났잖아요. 그때 그 말했잖아요. 동료리도 없고 정범이도 없고 딱 지금 그 심정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란 속의 윤석열 심정이 지금 딱 그 심정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제가 보니까 이게 그렇게 구치소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쓰더니 이제는 구치소에서 안 나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특검 출석 요구 응하지 않고 재판 출석도 안 했는데 이 이유가 보니까 기력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어지럼증으로 말도 안 되는 계단을 못 올라간다. 네. 야 반바지 차림으로 아크로비스타 할보하던 분이 할 소리냐 싶습니다. 제가. 정말 말씀 들으니까 김문효 감독의 신세 한탄처럼 윤석열도 아마도 우리 의구도 없고 성훈이도 없고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변호사비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뭐 확인은 안 했지만 각종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네. 지금 김건희가 변호사비를 안 내줄 것이다. 쓰임새를 다 했기 때문에. 아니 기본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신고한 재산 중에서 현금성 그 재산만 40억에 달한다는데 변호사비 없다라는 거는 물론 본인 주장이 어떤지는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런 말은 혹시나 나온다면은 정말로 한마디도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 오늘 인물 비상구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엘리트의 몰락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은데요. 바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그리고 이제 조태영 전 국정원장, 그리고 이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어떤 공공한 지경에 처했는지를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원희룡 이분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이력 보니까 이렇게 딱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흑수저 출신이다. 그리고 이제 대입학력고사 수석이고 뭐 사법시험 수석, 머리 하나는 좋다. 근데 이게 뭐 나중에 설명해서 이 배경 자체가 이제 원 장관 행보를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이 원 전 장관이 보니까 이제 1964년 제주 출신이고요.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중3 때까지 뭐 전기불이 안 들어갔고 부모님이 이 각종 장사를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항상 이 빚쟁이들한테 시달려가지고 어느 날 뭐 술 취한 빚쟁이가 집에 와가지고 뭐 칼 꽂고 뭐 부모님 협박하는 모습 보고 가난이 뭔지 깨닫고 공부를 하기로 했다 해서 뭐 아시겠지만 제주 제1고에서 뭐 내내 수석을 했고 제1의 대학 대입이죠. 대입 그렇죠. 학력고사 네. 때 전국 수석 차지해서 당시 뭐 제주가 낳은 뭐 천재란 소리까지 들었고 당시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이게 뭐 학력고사 수석들이 무슨 입을 맞췄나 똑같은 얘기하는데 예전에 그 생각 나더라고요.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이런 말 하는 거 옛날에 장승주 씨. 예. 네. 그래서 뭐 원전 장관이 이제 서울대 법대 이제 8위학번으로 수석 입학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당시 이제 뭐 신군부 뭐 독재 상황이니까 이 운동권이 돼가지고 이 구로공단에서 야학도 하고 그다음에 뭐 위장 취업해가지고 인천 키친아트에서 이 일당 2,900원 받는 노동자로 살았는데 당시에 뭐 키친아트라는 데가 기본적으로 이제 숟가락, 포크 이런 거 만드는 데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 엄청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89년 이제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이 보고 인생 항로를 수정해가지고 사법시험 또 준비했는데 또 이 수석으로 합격합니다. 예. 야, 정말로 보면은 시험을 쳐서 보는 거에 대해서 도 같은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양력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병역은 또 면제더라고요. 그게 어렸을 때 뭐 리어카에 올라갔다가 발이 이제 거의 절단 상태가 됐는데 그 봉합이 잘못됐답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니까 한번 본인이 이걸 까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본인이 그걸 보여줌으로써 증명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이제 가난한 가정 환경과 그리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자수성가로 사법시험을 붙은 점 같은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묘하게 겹쳐지는 부분도 없지 않은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은 반면에 그 원희룡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니까 검사를 잠깐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검사로 일한 지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로 검사했을 때는 이 피라미드범, 다단계 피라미드 문제 같은 이제 경제사범 수사를 주로 했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98년인가 그 검사직 그만두고 이 변호사를 하는데 보면 소프트웨어 재산권 보호위원회 고문 변호사, 전국 PC방연합회 고문 변호사, KBS 방송자문 변호사. 이 보면 이 당시 이제 네. 뭐 미개척 분야라고 하는 이 지적 재산권, 그다음 IT 분야 변호사로 활동했고 이 사이버 무료 법률 사무소도 열어가지고 이제 뭐 국내 인터넷 법률 상담 뭐 시초를 했다라고 이야기도 되고 사법시험용 헌법 교과서도 수험서도 집필했다고 그렇군요. 하는데 네. 이런 거 보면 하여튼 머리는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재주 좋은 분이 어쨌든 간에 검사 생활을 마치고 나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뭐 당시 이제 여야가 모두 2000년 이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다 쇄신 경쟁을 하는데 사실은 여야 모두에서 받았어요. 새천년 민주당에서도 받고 당시 여당인 이제 한나라당에서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원전 장관을 처음 알게 된 게 2000년 4월 총선 뒤에 직후에 이제 알게 되는데 당선자 시절에 네. 본인이 한 얘기는 새천년 민주당에서도 받았는데 그러면서 뭐 당시 이제 원내 총무 지금으로 말하면 원내 대표죠. 원내 총무라고 했는데 원내 총무 정규라는 총무하고 이제 골프도 쳤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제 그때는 약간 좀 수도권으로 나갈 마음이 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저 제주도 쪽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고향에서? 네. 본인은 근데 약간 중앙무대에 있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했던 얘기가 하나는 뭐 자기는 그 뭐 삼김 체제는 이제 좀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 쪽으로 좀 나가고 싶어서 수도권으로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아닌 네. 한나라당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제가 원전 장관을 처음 본 게 2000년 4월 그러니까 국회 개원 전에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미래연대라는 게 있었어요. 한나라당 오. 소장파 네. 소위 말하는 남원정이라는 게 토대가 되는 곳이죠. 여기서 이제 워크숍을 하는데 이제 반장 그 토요일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들이 자기들 쉬는 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반장들이 초선들하고 이렇게 겸상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네. 말진들을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 지금도 기억나는데 양평에 있는 무슨 콘도에서 미래연대 워크숍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인사가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이제 남경필 다 온 거예요. 오, 그런데 네. 그때만 해도 김영선 의원이 상당히 좀 젠틀하고 이제 총망받는 소장파 의원이었어요. 근데 그랬군요. 초선 예. 의원을 하고 그 당시 이제 제 비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아가지고 이제 초선만 하고 요 다음에는 못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의정 활동을 마치면서 니들 소장파들은 활동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막 칠판 놓고 막 강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랬구나. 지금 예. 모습이 참 그래서 이 원고를 준비하고 지금 막 생각을 했는데 참 이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원희룡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이제 그 한나라당 국민의힘 전신이 입당을 해가지고 16, 17, 18 때 내리 3선을
서울 양천구가 쉽게 얘기하면 목동에서 이제 당선이 된 건데 19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보니까 잘 하다가 갑자기 불출마를 했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원 전 장관이 이 전당대 출마를 하죠. 2011년도에 그 당시 이제 뭐 이상득, 이재호 이른바 이제 친이계 뭐 이렇게 지원받으면서 전당대 출마했는데 당시에 이제 출마하면서 자기가 이제 19대 총선 불출마하겠다. 뭐 이른바 좀 뭐 자기 이제 뭐 결기를 보여주려고 배수지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결과를 보면 1위는커녕 4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홍준표 당대표 올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뭐 홍준표랑 세신 갈등 두고 뭐 갈등 빚다가 18대 국회 임기 마치고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19대 뭐 불출마했고 한 1년 정도 뭐 해외 뭐 어디 방문 교수하면서 이제 1년 정도 이 저기 정치권 떠나 있게 됩니다. 네. 아니 근데 보면은 2014년 6.4 지방선거 때는 보니까 과거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균환 전 의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출마하기가 싫어가지고 수도권으로 올라왔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나갈 땐 봤더니 서울시장이 아니고 고향인 제주로 돌아가 도전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제가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한나라당 출입할 때가 아닌데 새누리당 당시에 네. 아마 이제 새누리당에 마땅한 후보도 없고 원희룡 그 전 장관 입장에서도 그때 아마 본인이 입지가 이미 이제 원회고 그러니까 주는 대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어쨌든 난 선제구에서 인물 경쟁력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본인이 썩 제주지사를 즐긴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이제 주변에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앙무대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제주지사에 있으면 아무리 잘해도 사실 표가 잘 안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과정을 하나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이런 제가 망가졌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런 말을 그냥 하거든요.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재선 때까지는 상당히 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고 상당히 그 어떤 소장파로서 남원정이로서 효능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3선 때 되면서 2007년 대선에 나서서 이제 이명박하고 박근혜 박터지게 싸울 때 나름대로 선전해서 3위를 하는데 그 다음에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당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실제로 국민의힘을 출입을 해보면 뭐 소장파로서 당을 내가 이끌고 바꾸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탄핵도 되고도 이런 당이기 때문에 보면 알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때 현명한 본인 나름대로 선택을 했던 것이 친이계로의 편입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원희룡 의원의 초선 의원 시절에 한나라당을 잠시 출입을 하다가 열린우리당을 출입을 하다가 이제 반장으로서 그렇죠. 네. 한나라당을 다시 갔는데 그러니까 2007년 총선 이후에 저는 갔어요. 대선 이후에 갔어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의 이제 그 변화 과정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 그 어쨌든 이거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제 이쪽으로 갈아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희룡 전 장관의 별명이 뭐였냐면 우리가 말하는 만사형통. 그래서 이상득 의원의 양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친이계. 이상득의 예, 양아들이었다. 그래서 옛날에 네. 누가 이상득 의원 집에 갔더니 이렇게 대문에 무슨 크리스마스 실이 걸려 있는데 이게 원희룡 전 장관이 보낸 거더라. 뭐 이런 그냥 뒷얘기도 좀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완전히 사람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이제 반장으로 가면서 한나라당 쪽으로 새누리당으로 옮기면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저를 대하는 눈빛부터 일단 달라져. 좀 달라 사람이 느낌이 다르고 거리를 좀 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저하고 좀 그래도 진중한 초선 의원이고 개혁파 의원이고 언론에 차별을 두지 않고 일단 상당히 좀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좀 거리를 두고 자기가 주류로서 말을 굉장히 아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좀 예전에 그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계속 이제 그런 걸 느끼다가 아까 김준우 기자가 얘기했던 그 초선 그 전당대회 나올 때도 그게 참 재밌어요. 제가 지난 홍준표 1회 때도 얘기했는데 총선 불출마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러니까 총선 불출마하고 당대표 나가겠다. 네. 그거는 뭐냐면은 일부러 조선일보에 합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아마 일면을 그때 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부러 일면 잡아두고 이제 언론 플레이 한 거죠. 근데 당시 감사하게도 홍준표 당시 유력 주자께서 그게 월요일자인데 일요일에 기자실에 와서 원희룡 그 당시 전 장관 비판하면서 총선 불출마한다대 뭐 이렇게 흘려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은 안 먹었는데 여튼 그런 식으로 자꾸 친이계에 편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 뭐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전당대회 4등을 하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본인이 이제 큰 역할을 합니다. 홍준표를 계속 까요. 그 회의에서. 그래서 홍준표가 7월 전당대회에서 됐는데 11월인가 12월에 그 지도부가 붕괴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2등했던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이 동반 사퇴하면서 붕괴가 돼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잠깐 원희룡 그 전 장관하고 통화를 하면 약간 옛날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좀 거리감이 있어서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주지사 간 거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본인이 큰 생각은 없었겠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친이계 때도 좀 묻어 있었던 데다가 그때는 이미 친박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비집고 들어갈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없는 거죠. 없어. 네. 그리고 마침 제주지사 후보도 없어. 근데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지방에서는 경쟁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네. 이게 제 개인적인 추정이고요. 사실 그때 원전 장관이 내려가서 뭐 큰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본인이 그때는 상황에 밀려서 어쨌든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서 또 나름의 경쟁력을 보여주잖아요. 그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또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하튼 제주지사로서 큰 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서 경쟁력은 보였고 다만 네. 원전 지사는 계속 조바심을 냈다. 이게 제가 들은 버전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주지사 관련해서 제가 들었던 게 이제 이 음. 당시 이제 제주도 서울 사무소가 있잖아요. 국회 근처에 이제 사무실을 맞아요. 네. 서울 사무소 사람들 만났는데 항상 만나면 고민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주목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이게 뭐 광역지자체장이라고 해도 이게 서울시장 정도는 관심 있지. 이 도대체 이게 주목받는 방법이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원전 장관이 기본적으로 중앙정치 무대에서 비껴가 있다는 생각을 본인이 했고 아마 조바심을 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게 그대로 전해진 거잖아요. 이런 조바심이 이제 아까 이용욱 기자 계속 이야기했던 이후에 원전 장관이 갈수록 이제 이런 뭐 흑화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를 비주류 소장파로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주류 지향적 욕망이 큰 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주류에 편입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주지사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행보를 보면은 그 2021년 그 대선 경선이죠. 뛰어들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던 해에 아마도 이제 경합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4등을 하면서 낙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한번 또 느꼈겠죠. 아,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그러면서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아까 제주지사 말씀드렸지만 무소속으로 나갔고 심지어 그때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는 식의 얘기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나라당 너무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새누리당이 그래서 다시 가서 안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택한 게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 친이계를 택했다면 이번에 친윤계를 택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 대선 과정에서는 아니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졌고 뭐 대선 과정에서는 뭐 이제 뭐 대장동 일타 강사 이런 거 하면서 윤석열 눈에 들어서 나중에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국토부 장관을 했다는 게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원희룡에게는 천추의 한일 것 같은 게 특검 수사를 한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상당수가 장관 죄인 중에 벌어진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처음에 국토부 장관 됐을 때는 아마 자기 뭐 이른바 윤석열 포스트 윤석열 노렸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국토부 장관 되면 완전히 윤석열 뭐 이른바 충성파 자임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잖아요. 이른바 이분이 예전에 그래도 노동운동까지 네. 하셨던 분인데 보면 그 경력이 무색하게 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했고 그리고 그때 왜 저기 건설노조원 분신 관련해가지고 맞아요. 음모론 네.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그 당시에 이게 노조 때리기 이런 거 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강경 이미지 강조하면서 보수층 지지 끌어모아가지고 윤석열 이유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아시겠지만 저기 양평 고속도로 논란 그 때문에 사실 거기에 엮여가지고 지금 이제 검찰 지금 소환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게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그 삼부 토건 문제 이 부분도 걸려가지고 지금 또 걸려 있으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이 원희룡 장관이 자신의 어떤 그 이미지 변신을 하려고 하다가 딱 걸린 게 그 부분에서 걸린 거죠. 그리고 그 당시를 회고해 보면 아마도 본인의 출세욕을 한껏 이제 뽐내 보려고 했지만은 결국 그때 이제 그 공보다는 과가 많았기 때문에 특검에 이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형국이 아닐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용 선배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전 장관과 과거에도 봤다고 했는데 좀 만났을 때 전반적인 느낌 좀 어땠는지 다시 한번 궁금하거든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예전에는 아무튼 제가 당선자 시절에 만났고 제가 이거를 현역이란 표현이 좀 이상한 현장 기자 할 때 나중에 후배들한테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어떤 거였냐면 또 제가 초선 의원 시절에 보면 원희룡은 굉장히 호감형 인물이었고 좀 이렇게 언론 매체에 대해서도 차별을 좀 덜 두고 뭔가 좀 자기가 좀 관계가 좀 진심으로 이어진다 생각하면 속에 있는 얘기도 좀 하고 이런 사이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오히려 이제 제가 여기서 듣는 사람이 그 남경필 전 의원인데요. 그 남원정 그래서 했을 때 남경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자들의 평가가 좀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이제 선친께서도 맞아요. 의원이셨고 네. 지역구는 물려받았고 이제 부잣집 아들이고 하니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저 뭐 입만 그냥 그런 거고 사실은 오렌지다. 쉽게 오렌지다. 얘기해서. 예. 그리고 남현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 사실상 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사실상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게 남경필이라는 사람은 점점 좀 본인이 그런 길을 계속 택해서 가면서 당에서 고립도 되고 맞아요.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한번 패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좀 지 혼자 튄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행보나 언행이나 이런 게 되게 진중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반대로 저 원희룡은 왜 저렇게 되는가 그래서 둘을 항상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희룡은 점점 아까 김준우 기자 얘기하지 흑화되고 점점 나빠지는데 남경필은 점점 이제 진보하는구나. 그래서 발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경기지사 할 때도 보면 연정한다고 민주당 전직 전 이기우 전 의원을 부지사로 이렇게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아들 마약 문제 나왔을 때 그냥 인정하고 그 정치 그만둘 때도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마약했지만 정치야말로 진짜 끊기 어려운 마약입니다. 근데 그걸 끊잖아요. 끊고 요즘 뭐 인터뷰를 보니까 전 남경필이랑 연락한 적 없습니다. 참고로. 근데 인터뷰 같은 거 보니까 요새는 아들 그 문제 때문에 뭐 마약 뭐 치유 단체 무슨 네. 대표를 하고 있다. 수치 하면서 관련된 운동에 그런 앞장서고 있고. 네. 그런 저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참 정치라는 게 저렇게 끝마칠 때 끝마칠 수 있으면 저건 또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아까 이제 하나만 더 짚고 싶은 게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친이계 하면서 전당대회 나와서 망신을 당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지난해에도 사실 똑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전당대회 때 한동훈이랑 붙으면서 친윤계 대표로 나와요. 근데 그때 2등을 하긴 하는데 그때 아마 7만 표인가 4만 표가 이게 크게 졌습니다. 그래서 야 저렇게 역사란 돌고 도는 것이다. 한 번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나. 그리고 김준우 기자 말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더 최악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양평고속도로 그 압수수색 영장 보니까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앞으로 원희룡의 그 정치적 미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이제 친이계라는 표현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고 설명을 좀 드리면은 친이계는 친 이재명계가 아니고요. 친 이명박계입니다. 혹시나 왜냐면은 세월이 많이 죄송합니다. 흘러가지고 친이계라고 네. 약어로 부르면은 혹여나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간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원희룡 전 장관과 여러 차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자 사회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뭐 저는 사실 뭐 원희룡 전 장관하고 뭐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근데 뭐 아까 이기웅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원희룡 하면 예전 남원정 시절의 원희룡 그 정도 기억할 건데 지금 젊은 기자들은 아까 뭐 구 기자가 친이하면 친이재명계 생각했지 원희룡 하면 남원정이 뭔지 자체를 모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식당 이름인 줄 알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남원정이면 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원희룡 하면 이제 최근 2, 3년 사이에 윤석열 뭐 김건희 사실 병풍 역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보호 막 자체했고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약간 윤석열 수호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윤석열 수호대라는 평가가 많은 것이고 아마도 이제 그 심지어는 그 뭐 윤석열을 꼭 대리해서는 아니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개항을 해 직접 선거에 뛰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 뭔가 막아서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띠면서 분투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자들이 평가가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모두 잃고 모두 잃는 거라고 된 건 음. 없고 아까 김준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그냥 늘 1등만 하던 사람이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뒤처질 수는 없다는 자존심 뭐 저는 1등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그 1등만 뭐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런 세상인데 네. 본인은 항상 1등만 해왔기 때문에 뒤처지는 걸 도저히 견딜 수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선택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게 모두 악수가 된 거죠 악수가 됐고 그러니 하나 이제 들은 거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고 가장 기함을 했던 게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 대학 시절에 네. 어떻게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려던 윤석열 같은 미친놈 옹호하는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에 나와서 발언을 할 수가 있는가 해서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정말 저 같은 경우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 원희룡 전 장관에 이어가지고 엘리트 장관들의 몰락이라고 한다면은 이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바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거든요. 그 특검이 심지어는 조태용 전 원장을 상대로는 내란 특검에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또 이제 뭐 다른 특검에서도 압수수색을 하는 최혜병 특검에서도 압수수색을 하는 기이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조태용 전 원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 뭐 1956년 서울 출생인데 부모님이 모두 이제 이북 평안도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숨진 그 이범석 전 외무장 이분도 이제 이북 출신인데 이분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고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하고 외무고 시작했으니까 그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외교부 주류가 KS 라인이잖아요. 전형적인 외교부 주류고 이후에도 보면 외교부 통상 뭐 북미국장, 뭐 아일랜드 호주 대사, 육자회담 수석 대표 뭐 이런 요직을 거쳤고요.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외교부 1차관하고 국가안보실 1차장 하면서 사실상 뭐 최고봉에 올랐는데 이제 사실 알다시피 그 이후에는 이제 2000년 들어서 국힘 비례대표 당선돼서 이종 활동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바로 주미대사 갔고 이후에 국가안보실장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국정원장 기용됐죠. 그러니까 2020년에 갑자기 이제 직업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외교 전문가 관료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뭐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통일부를 한 2년 정도 출입을 했었는데 이래저래 그래서 통일부 기자들이 외교부 사람들하고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조금씩은 접촉을 하게 되고 기자들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사실 정치인이 되기 전까지 외교관으로서의 평가는 거의 최고였어요. 제가 그렇죠. 욕하는 네.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느끼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발탁돼서 갔는데 박근혜가 탄핵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국가안보실 1차장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 막히는 거죠, 외교관으로.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은 정치권밖에 없고 그러면 좀 이제 땡겨다가 네. 문재인 정부 외교 파탄에 대해서 비판하는 도구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의 뜻이 과연 맞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외교장관 했을 건데 그것도 저 사람의 팔자다. 뭐 이런 얘기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아니 아닌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국가안보실 1차장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보면은 국정원장 하는 재임 중에 지금 윤석열이 탄핵이 된 건데 그걸 두고 주변에서는 조태용이 탄핵 제조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물론 이제 직접적인 관련성 문제는 따져봐야겠지만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분이 궁금해가지고 그 직업 외교관을 하는 제 후배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조태용이 좀 어떤 분인지 얘기를 해봐라. 어떻게 도대체 그 외교부 엘리트였는데 갑자기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다운 길을 걷게 됐냐 이랬더니 이분이 제 후배가 간단히 한마디로 정치를 하던데 형 이분 정치학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서울대는 정치 외교학과가 아니고 원래 정치학과와 외교학과가 따로 있다가 2010년도에 학부로 통합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이 분리가 돼 있는데 기질적으로 보통 얘기할 때 외교학과 출신의 사람들은 굉장히 모범생이 많고 정치학과 출신의 사람들은 약간 좀 이렇게 날티가 나거나 아니면 사회운동에 복무라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외무고시 합격사들이 외교학과가 다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소수인 정치학과 출신인데 이분이 잘 되는 걸 두고 외교학과를 졸업한 제 후배 외교관이 하는 얘기가 형 이분 정치학과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무릎을 치면서 단박에 이해를 했는데 제가 그 네. 기자 얘기하는 거 좀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이호 기자도 말했지만 이 외교부 시절에는 뭐 젠틀하고 후배들 신망이 두터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 오래 본 이제 뭐 저희 회사 뭐 외교부 전문 오래 한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이 국회의원 된 뒤에 이 과거 외교부 관료 시절에 비해 보면 상당히 공격적이고 자기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무리하지 싶은 모습을 보인다는 그렇구나.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변신을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계엄 상황에서 사실 이제 뭐 이분 모습 보였잖아요. 뭐 홍정은 국정원 1차장 관련 보고 받지도 않았고 뭐 그리고 홍 전 차장 거짓말쟁이로 몰고 그리고 뭐 김건희랑 통화했는데도 그것도 사실 뭐 현재 그 과정에서 나온 거 그 전까지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거 변신 이 계속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변신을 하는 모습이고 이 어떻게 보면 젠틀하다는 것도 평시에 젠틀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극한적인 상황이 났을 때는 전시가 되면 완전히 본인의 예. 일천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그 이야기 들었는데 이분 대통령실 안보실장 할 때 보면 이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한번 간 적 있잖아요. 그때 이제 기자들 이제 출장 폴란드인가 어디 가가지고 그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기자들이 딱 느낌이 와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우크라이나 가는 거 아니냐고. 네. 얼굴빛 하나 안 변하고 안 간다고 했답니다. 아, 그래요? 여기 예. 보면 이분이 이제 직업 외교관이니까 그런 특성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어떻게 보면 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뭐 극한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관료 출신들이
기존과 다른 모습 보여준 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말했던 한덕수 이번에 보니까 또 뭐 특검 가가지고 특검 찍어냈더니 팔짱 끼어가지고 특검에 가면서 또 모습이 다른 모습 보여주는데 언제까지 이분 미천이 드러날까 싶습니다. 네. 그 김준우 기자 거짓말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통일부를 나갔었잖아요. 오, 네. 1년 이렇게 DJ 정부 때 어릴 때 1년 나가고 이명박 때 1년을 나갔는데 DJ 정부 1년은 정말 바빴어요. 회담을 30몇 번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한 거짓말이 그러니까 되게 존경스럽고 점잖은 외교관이 그러니까 통일부 공무원인데 네.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디 이제 그때 정세현 뉴스도 기억이 나요. 정세현 전 장관이 이제 북한에 갔는데 뭘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이런 게 이제 한국일보였어요. 보도가 나왔는데 보도가 나와서 마침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서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죠. 이분 내가 맨날 사석에서 얘기하는데 교류협력국장이셨어요. 그때 만나서 물어보는데 에이 아니죠 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 아, 그 보도 내용이 아니라 부인을 한 근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때는 무시했죠. 근데 그 다음에 그 한 며칠 있다가 정세현 본인이 직접 얘기합니다. 어디 해외 가서 그 보도가 맞다고. 예. 그러니까 하도 저는 사기를 당해가지고 외교관이나 통일부 이쪽 관계 그 공무원들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게 근데 약간 직업적 그게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김준우 기자 얘기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요 국면에서도 자기 버릇대로 하다가 좀 자기가 자기를 올가맨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사실은 조태용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는 표현이 정말로 이제 아깝지가 않은 게 주미대사했죠. 국가안보실장 하다가 국정원장까지 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분은 어떤 관운을 타고났기에 이렇게 요직만 다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사실은 국가안보실장 갈 때도 전임자인 김성환이 갑자기 이렇게 밀려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윤석열 방미 앞둔 2023년 3월인가에 갑자기 이제 사퇴를 했는데 사실상 뭐 경질이라는 해석이 많았고요. 이분이 이제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초등학교 동창이잖아요. 그래서 뭐 윤석열 외교가의 교사라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갑자기 딱 사퇴하니까 그 당시 뭐 추측이 엄청 많았는데 뭐 가장 유력했던 게 이제 방미 일정 조율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다. 네. 그래서 뭐 질 바이든 여사가 이 방미의 과정에서 이제 블랙핑크나 뭐 레이디 가가 공연하는 걸 이제 제안했는데 이 외교안보 라인이 확답도 미루고 이제 윤석열한테 보고도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김태호 전 1차장하고 갈등설이잖아요. 안보실 1차장과 네. 그래서 뭐 이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옛날 2000년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도 일했는데 이제 이 MB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청와대 기획관을 했고 김성환 실장은 외교부 차관인데 이 윤석열 이 대통령실 와가지고는 이제 차관하고 실장으로 이렇게 약간 관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실세는 이제 김태호니까 김태호하고 이제 김성환이 계속 이제 부딪히다 보니 윤석열이 김태호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역시 이제 김태호가 이제 윤석열이 사는 아크로비스타 뭐 이웃 친구기도 하고 네. 아시겠지만 어머니도 뭐 윤석열 그 아크로비스타 돌아왔을 때 꽃다발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분이 기본적으로 김태호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김태호 얘기가 또 자연스럽게 나와서 말인데 김태호 전 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조태용 원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타공인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 라인의 최고 실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김태호 전 차장은 이용수 선배 어떤 인물입니까? 그 윤석열 정부 이제 외교안보 라인의 명실상부한 실세다. 그래서 이제 이념 가치 외교를 심어준 사람이다. 그래서 그 한미일 안보 협력 이게 이제 김태호 지론인데 이게 윤석열 기본 노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무리할 정도로 친일 일본하고 거리를 좁히는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이제 소국 대응하고 강제동원 피해자 그 반대 무릅쓰고 3자 변제법 내놓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김태호의 뜻 아닌가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죠. 아까 말했던 이 김성환 안보실장 경질 사건도 사실 김태호의 위상을 이제 확인시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김태호 전 차장이 윤석열 정부 내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대신 자기 상급자인 안보실장이 3번 바뀌었잖아요. 네 명이잖아요. 김성환, 조태용, 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장호진이라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신원 씨 이렇게 갔는데 당시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새로운 안보실장의 1차 과제는 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라고 생각하세요? 안보실장 1차 과제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그 대미 관계? 한미 동맹? 네. 김태호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 김태호 관계가 1차 과제였다고 합니다. 그런 안보실장이 상사인데 네, 그런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이 위세가 대단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 뭐 아시겠지만 이 윤석열이 김태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이 김태호가 이명박 청와대 있을 때 이제 그 뭐죠? 이 국정기무사령부 문건 유출해가지고 왜 뭐 벌금 3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밀 누출을 수사한 게 당시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을 때 그 수사해가지고 재판 넘긴 사람이 윤석열이고, 그런데 윤석열이 이 김태호를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 실세 참모로 기용을 했고, 네. 그리고 유죄 확정 2달 만에 사면시켜주잖아요. 그랬던 김태호가 지금 나와가지고 술술 불고 있으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태호야 너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근데 김태효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만 잘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명박 정부 때 40대 초반의 나이에 그 외교안보 수석실에 대외전략비서관 한 분이에요. 사실은 외교안보 분야 같은 게 특히나 그 업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나이, 이른 나이에 비서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저도 뭐 그 배경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일단 궁금한 게 그거예요. 무슨 능력이길래 그 유력 주자들한테 이렇게 줄을 대가지고 말을 하는가 해서 학생들 얘기를 뭐 이제 현장에 들어오는 얘기를 한 3달이 걸러 들어보면 일단 강의는 되게 잘한대요. 교수로서. 그래요? 그런 예.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대북 강경파고 약간 뉴라이트 성향이 그때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추측은 좀 해봤습니다. 그때 2007년 대선 때는 새로운 뉴라이트가 지금의 보수 꼴통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보수, 그래서 약간 그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런 모습이 될 줄은 모르고. 근데 김태호란 사람이 뉴라이트에 본인 아니라고 하지만 걸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이 정치권에 줄기차게 줄을 댔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얘기를 했을 것이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김태호를 한번 훑고 가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 저기 은사인 이상우 서강대 교수. 서강대 교수. 이 네. 김태호가 수재자인데 이분이 보수 정부에서 계속 무슨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때도 무슨 포럼에서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소개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명박 때도 잘 나갔죠. 그리고 윤석열 때도 잘 나가고, 그리고 계속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고, 제가 제일 좀 놀라고 지금도 의아해하는 것이 이명박 때 대북 개방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게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이거 김태호가 만들었다고 이제 그때 말이 나왔었는데 이거 완전히 실패했는데 이걸 데려다가 또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그 화술을 가졌길래 아무리 뭐 마음에 들고 뭐 입안에 혀처럼 굴어도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쓸 수가 없는 맞아요. 건데 네. 윤석열 정부는 또 데려다 쓰더라고요. 결국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은 없죠. 그래서 윤석열은 술만 먹고 술 친구로 얘를 쓴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윤석열 편에서 말씀드렸는데 윤석열은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저기 김태호 전 차장의 아버님이 유명한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어느 선배의 아들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야, 그리고 이제 아까 김태효의 여러 가지 이제 의심받는 지점 중에 하나가 본인은 부인하지만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한 게 너무 이분을 얘기하면은 일본하고 가깝다 이런 표현이 빠지질 않아요. 그렇죠. 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중꺾마,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 논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어떤 과정에서 나온 얘기냐면 2024년 8월 15일에 이제 광복절 경축사 하는데, 사실 광복절 경축사에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대일 관계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광복절이라는 의미 자체가 일본 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빛을 찾았다는 광복절인데, 그런데 당시 이제 이 윤석열 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그 일본 관련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 김태호가 아주 드물게 KBS 뉴스에 나옵니다. KBS에 나와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할 말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 마음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는 게 그게 과연 진정하냐. 그래서 이제 사실 일본에 억지로 사과받을 필요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사과의 의미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과거의 어떤 역사 문제도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과를 받아야 될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정부 그렇죠. 대표되는 사람이 네. 오히려 자신감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했고, 이분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이 신년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너무 막 나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분이 이제 논문 같은 거 보면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이 한반도 진입해야 된다는 식의 주장도 해가지고 사실 논란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태효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조태용 원장과 마찬가지로 최혜병 특검에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신세가 됐는데 이번에 출석해서 보니까 윤석열하고 그렇게 가까운 분이라고 하더니 윤석열이 경로했다는 걸 인정했다고 합니다. 뭐 윤석열하고 김태호가 뭐 의리와 정으로 만난 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공동체인데 당장 윤석열한테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다 얘기하는데 법정 최고형 사형 내지는 아무리 잘해봐야 무기징역이고 심지어 이제 민주당에서 사면을 이런 내라는 사면 안 하는 법을 지금 넘긴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에게 미래는 없고 자기도 분명히 어느 선에서는 분명히 관여가 돼 있을 건데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경로한 그 회의에 자기가 지켜봤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자기는 뭔가 좀 혐의를 받겠죠. 뭐 그러니까요. 네. 이걸 뭐 묵인했던가 방조했던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했던가 관여를 했던가 그러면 본인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란 관련해서는 아직 드러난 건 하나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안보실이면 그 외환 이런 거는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위치가 우리 네. 안보실 차장 제일 차장이라지만 국가안보실세인데 지금 우리 특검에서 나오는 뉴스 보면 좀 기가 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북한의 무인기 떨어지고 이게 뭐 보는데 떨어져서 윤석열이 기뻐했다더라. 그럼 윤석열이 기뻐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니까 어디서 술이라도 한 잔 따르고 크게 소리냈을 사람이라고 절대 비밀로 이런 걸 조용조용 말했을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걸 옆에서 보고 듣고 최소한 묵인을 했더라도 그 자체가 이제 내란 방조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래서 본인한테는 씌울 수 있는 혐의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많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도 끝났고 잘못하면 자기도 딸려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거를 계속 지킬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날아갈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자기가 밝힐 수 있는 걸 밝히고 협조하면서 최소한 자기가 이제 좀 질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좀 덜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이게 제 생각인데 아마 이게 대부분 상식적인 생각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묘한 게 조태용과 기본적으로 김태호가 비슷한 처지가 확실히 맞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혜병 특검 때 그 VIP가 경로했다는 그 상황에서 국가안보실장이 조태용이었고 1차장이 김태호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 확장을 하면은 조태용은 또 주요한 혐의 선상에 올라 있는 사람이고 김태호 역시 이런 부분들을 아냐 모르냐 이런 논쟁이 가 있는 상황인데 그 김태호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아직 압수수색은 받지 않았어요. 반면에 조태용 같은 경우에는 2번의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과연 법대에 쓰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 조태용도 김태호처럼 윤석열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실직고를 할지 말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거든요. 일단 조태용이 기본적으로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말을 하겠죠. 특히 경로설은 왜냐면 뭐 지금 네. 김태호도 그 불었고 그 또 안보실에 있는 안보실에는 뭐 비서관들도 비서관 쭉 2명인가 다 다 불었기 때문에. 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만 아니라고 했다가는 오히려 더 의심받을 것 같으니까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이야기할 거. 다만 이제 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내란 관련해 가지고는 김태호가 수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이분 보면 이 홍장 전 국정원차장에 대해서 사직하라고 요구한 거 관련해 조태용, 네네. 직권남용 혐의 받고 있는 거. 그거와 별개로 또 보면 이제 당시 이제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 뭐 지시했다는 해가지고 이제 증거인멸 혐의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증거인멸 혐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멸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니까 어떤 식으로 되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제 기존에 지금 이제 아까 저희가 계속 이분이 살아왔던 모습 이야기를 했는데 두루뭉실하게 피해갈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저도 하나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아까 말을 하려다 기회를 놓쳤는데요. 그 조태용 그 전 원장이 계엄을 좀 미리 좀 기밀을 눈치챈 게 아닌가 기류 같은 거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본인은 이제 이걸 최대한 외면한 거야. 나는 이거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네. 계속 모른 척한 것 같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엄 국무회의에 불려간 거고요. 갔다 와서 이제 김진우 기자 얘기했듯이 홍 전 차장이 뭐 한동훈하고 이재명 잡으러 간답니다. 뭐 네. 어떻게 지침을 주시죠 했는데 내일 얘기하시죠 하고 자리를 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본인은 피한 거예요. 피하면서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내 앞에서 계엄 꺼내지도 마. 나는 네. 이도저도 안 했으니까 이걸 지금 안목점 반대로 봐줘. 뭐 약간 이런 좀 희망사항이 깔린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내란 방조 내지 동조로 비치고 있고 또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은 내란과 외환에 대해 직권조사를 할 의무가 있다. 근데 조태용이 이 국무회의에서 알게 되고 홍장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보고를 받았음에도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다. 그렇기 때문에 조태용 전 원장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어떤 그 올가미에 지금 매여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최대한 자신의 그 어떤 사법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지 않을까. 우선 처음에는 이제 외교관 특유의 뭐 좀 미끌미끌한 그런 대응으로 일관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압박과 네. 어쨌든 자기도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방조한 것도 관여는 관여니까 자기 의무로 안 한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좀 김태호 전 차장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좀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법적으로 관찰했을 때는 조태용은 끝까지 윤석열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기본적으로 신분 자체가 김용현하고 오히려 흡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조태용은 국무회의의 원래 그 구성원이 아니죠. 법적으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석자에 불과한 신분인데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한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을 한 데다가 전에도 보면 김건희와의 문자를 주고받은 수상한 행적이 있는 거죠. 그 이후 행적이 더 중요한데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사흘 뒤 12월 6일 날에 홍장원이 국회에 가서 윤석열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 그런 내용을 공개한 당일에 윤석열과 조태용이 굉장히 여러 차례 통화를 하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조태용이 당시에 박종준 전 경호처장하고도 통화를 합니다. 당시 경호처장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당시 경호처 차원에서 배급했던 비하폰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삭제하게 되는데 그런 증거인멸 과정에 조태용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김태효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국가안보실 회의에 배석을 해가지고 경로하는 윤석열을 봤다는 정도이지만 그보다 책임 있는 실장 자리에 있기도 했었고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군 전반과 아울러서 통화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 조태용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내란의 문제로 가게 된다면은 조태용과 김태효가 확실히 다른 게 김태효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 사실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일 수 있지만 조태용은 의사결정 과정에도 관여했고 사후 수습하는 과정에도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석열과 운명 공동체적인 운명이 보이는 것이고 죄를 덜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김태희와 달리 특검 조사에서도 본인의 혐의나 윤석열의 유관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새로운 시각인데 그것은 이제 조태용 전 원장이 상당히 좀 뭐 적극적인 건 몰라도 상당히 좀 개입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란에. 네. 뭐 이거는 또 하면서 배웠습니다. 약간 일타 강사 같은 느낌. 예, 매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건데 그 윤석열이 구속되고 이제 그 엘리트들이 이렇게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함께 이제 거론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아닐까 싶은데 목요일에 보니까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자택을 또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용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상민이라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워낙 좀 애초부터 좀 비호감으로 봐서 그 경향신문 단전단수 얘기도 했고 자기가 지시를 했고 뭐 그동안 했던 게 이제 더 이상 피해나갈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또 미꾸라지처럼 보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상민이 탄핵 심판 때 그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그 쪽지를 멀리서 봤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죠. 네. CCTV에 보면은 회의하고 나서 이제 국무회의 그때 내란 국무회의 하고 나서 한덕수하고 이제 문건 같이 보는 거 이런 게 있었고 그러면서 그 문건을 보고 같이 이제 논의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계엄 실패 다음 날 그 안가회동 멤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압수수색을 구 기자가 얘기한 압수수색을 이하고는 다른 압수수색 같은데 뭐 이상민 특수단이 그 예전에 이상민 자택 압수수색할 때 현금 다발 발견됐다 이런 논란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서 명품백에 수억이 담겼니 많이 했는데 이상민은 수백만 원 수준이다 그러면서 당시 뭐 기자들을 명예훼손죄를 고소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무튼 앞으로 져야 할 논란의 책임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니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재임 시절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나고 그랬는데 그만두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 소시오패스 같은 정말 욕을 있는 대로 사석에서 퍼주었는데 이제 앞으로 특검 수사 받고 뭐 앞으로 합당한 법처벌 받으면서도 모든 순간이 행복하실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아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미 특검 조사를 한 차례 받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차례에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 구속 다음에 이제 관심 대상이 한덕수가 어떻게 되느냐잖아요. 그 뭐 아시겠지만 이제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그 뭐 기본적으로 계엄 절차적 하자 있다는 걸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뭐 마치 이 문서 허위 문서를 작성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하고 한덕수, 김용현이 막 각각 서명했다는 게 이제 특검 수사가 지금 뭐 요지인데 한종철 총리는 그 전까지 뭐 보면 자기가 계엄 선포문 받은 줄도 몰랐다. 그래서 뭐 나중에 보니까 앞주머니도 아니에요.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거를 알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그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이제 뭐 특검에서 확보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덕수 거짓말이 들통이 났는데 이 기존에 말했던 것하고 달리 보면 한덕수가 CCTV 영상이 보면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는 것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들고 나오는 게 찍혔고 그리고 이제 또 이 5장짜리 문서 묶음을 이제 가지고 나와가지고 국무위원들하고 또 이렇게 돌려보는 거 아닙니까? 마치 무슨 이게 제대로 우리 봐가지고 이게 좀 학습해야 되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경찰청 마스코트 중에 포돌이 있지 않습니까? 포돌이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잡았다 요놈. 요거 딱 이거 걸린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이제 이 사실을 보면 한덕수가 왜 그렇게 지금까지 그 당시 대행 시절에 보면 뭐 특검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미루고 심지어 대선 출마 본인 급발진하잖아요.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네.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뭐죠 이거 야 덕수야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걸 보면 이제 그 한덕수 편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자기 보신만 생각해가지고 시류에 따라서 계속 변신한 사람을 그린 소설이 껍빗단인데 한덕수 진짜 껍빗단 한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정말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논의한 분들 몇 면을 보면은 정말로 좋은 그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사회적으로 출세도 남들이 부러울 만하게 굉장히 크게 했는데 이런 엘리트들이 결국은 사법심판대에서 초라한 몰락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 보면서 이용섭 선배님 어떤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황정은 작가라고 있는데 윤석열 계엄령 선포하고 이제 일상 회복까지 이제 기록한 에세이를 냈어요. 작은 일기라고. 근데 이런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내란 이후에 엘리트 카르텔 그 부패의 면면을 확인하고 보니까 이 공부가 틀렸다. 이 사회의 공부가 틀렸다. 이 사회 공부가 그래서 틀렸다. 좋은 대학 나왔다는 게 뭐 보호자들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지원해줬다는 것 말고 뭘 증명할 수 있나 이렇게 문구를 남겼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머리 좋거나 혹은 이제 부모 잘 만나서 좋은 교육 받고 공부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성공은 했지만 이런 사람들의 다수가 절대 다수는 아니고 다수가 네. 자기들 성공을 향해 내달리느라고 이제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인간으로서 기본 품성과 소양은 쌓지 못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 기득권들의 어떤 맨 얼굴이겠죠. 뭐 다수는 아니지만 그 다수라고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계엄을 보면서 느낀 건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또 맨 얼굴이다. 그래서 공부만 잘하면 단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지훈 선배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용욱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불법 계엄하고 탄핵 과정에서 이제 그나마 얻은 교훈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얼마나 이 민낯이 초라한지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보면 각종 뭐 외교 참사라든가 공천 개입 의혹, 의료 대란 뭐 이틀막 사건 그리고 김건희의 각종 의혹 그리고 이제 내란 탄핵까지 3년 동안 윤석열이 사회 곳곳을 망쳐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목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윤석열 혼자 한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윤석열이라는 이 권력에 부안해동해가지고 꿀 빨아먹던 이제 주변 엘리트들하고 합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과거 그 생각나더라고요. 과거 독재자가 이제 방귀를 뀌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약간 아참하면서 이속만 챙기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용욱 기자가 뭐 이제 그 황정은 작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김누리 중앙대 교수도 비슷한 이야기 했더라고요. 보면 이제 이 한국 사회 지배 엘리트 대다수가 이제 또 다른 윤석열이다. 그리고 이제 이 윤석열을 잉태한 게 어떻게 보면 이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제도의 문제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좀 공감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윤석열은 진짜 공부 잘한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봉착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시험을 워낙 오래 보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오래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공부 사실 그 정도 하는 애들은 대부분 타고나는 애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 시절만 해도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사교육이라는 게 없던 시절이니까 혼자만 원래 사교육 받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래서 부모가 극성으로 애를 가리키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례죠. 뭐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고 인성교육은 내팽개 쳐주고 그러니까 이런 괴물이 나왔는데 이제 소위 말한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윤석열이라는 괴물과 동급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지요. 이건 뭐 자기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증명해서 벗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평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우 선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잘났다는 엘리트들이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수호하려는 의식이 눈꼽만큼도 없고 이 완장질만 즐기는 속이 빈 껍데기들이었다. 시인 신동엽이 말했잖아요. 아, 껍데기는 가라. 네, 왜 저를 보면서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용 선배도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가 비슷한데요. 이제 평생 꽃길만 걸어서 기득권층으로 권리만 쫓고 이제 공직자로서 아니면 사회 지도층으로서 의무는 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먼저 사람이 되라 이런 걸 권하고 싶고요. 그래서 내란 과정에서 잘잘못도 좀 정산하고 그래서 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얘들아 콩밥 먹고 사람 되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을 적어서 경향TV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우 기자, 이용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